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 한가운데입니다. 저희는 지금 경제 분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2주 전에서는 경제사 2번째 시간으로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유신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워낙 좀 2주 전 방송이기 때문에 잠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 돌아봤을 때 첫 번째, 다른 나라와 경제 성장을 비교해 봤을 때도 경제 발전이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경제 성장률을 따져봤더니 박정희 정권 시절은 겨우 4번째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박정희 시절의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은 철저히 미국의 대공산권 전략의 일환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박정희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을지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장기 계획들은 예정대로 추진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그 시대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야지 흔히 말한 그 당시가 체제 경쟁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압박에 의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국을 미국의 하청 경제, 하청 생산 기준을 사역하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2주 전 방송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지점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김씨님 모시고 경제세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또 목소리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목이 칼칼하네요. 오늘은 경제사 분야 3번째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박정희 경제를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는 80년도부터 전두환 정권 시기절이죠. 네네.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현재까지 장장 한 30년에 걸친 이제 시기인데 이 좀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86년도에 있었던 수익 개방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이제 쌀 수익 개방,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IMF 사태,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있었던 한미 FTA 날치기. 요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좀 주요 사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쌀 수 있게 반 94년 아닌가요?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94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오늘 좀 꽤 긴 이야기인데 주되게는 저희가 지난번 외교 분야에서도 97년 IMF 사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사건은 한번 이제 좀 구력외교의 대표적인 걸로 한번 다뤘었는데 좀 차이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협상 과정 지난 그 외교 파트에서는 협상 예. 과정에서 이제 어떤 굴욕적인 내용들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체결 과정 같은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내용하고 그 이제 파장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0년대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다룬다고 하니까 거의 30년, 네. 아까도 말씀하신 30년 기간이 되는데 간략히 좀 일단 개괄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저기 80년대부터 이제 92년까지는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로 이어졌던 그 신군부 출신 정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절에 이제 한국 경제 시기의 특징적인 그 시기적 특징, 요걸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은 이 본격적인 시장 개방을 위한 그 사전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이 좀 벌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좀 보면 70년대까지 미국이 이제 한국을 하청 경제로 쭉 사육을 해온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과로 어쨌든 한국 경제가 질은 좀 나쁘지만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커진 게 또 사실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80년대에 이르면 미국이 또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에서 지고 그다음에 뭐 석유 파동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70년대 주되게.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상당한 경제적 손실들을 많이 입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만회해 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상당 규모로 성장했던 그 한국 경제 여기에서 이제 과실을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 과실 요거는 그 나무 열매를 말씀드리는 거죠. 과일 네. 뭐 통칭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과일이죠. 열매, 나무 열매. 열매. 그래서 한국경제라는 나무 이 쭉 자라온 이 속은 썩었고 겉은 번지르르한 이런 나무에서 맺어진 이 열매들을 수확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단적인 사례가 그 86년도에 그 있었던 수익 개방 조치 1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것들로 좀 나타나는 거죠. 네. 그 80년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90년대는 좀 어떻습니까? 예, 90년도 하면 이제 90년대 같은 게 기억나는 것이 이제 김영삼 정권 시절. 그렇죠. 예, 김영삼 정부가 이제 슬로건으로 딱 들었던 게 세계화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80년도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이 개방 정지 작업 이런 것 사전 정지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쌀수익 개방 문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생각보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셌던 거죠. 그래서 세계화를 추진하던 이제 김영삼 정권이 굉장히 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말이 세계화지 완전 사실상 보면은 무분별한 이 시장 개방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이제 거세졌던 그런 하나의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시장 개방의 흐름을 이 97년도 IMF 사태를 딱 터트리면서 이 개방 반대의 뚝을 무너뜨리는 이런 과정이 이제 90년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에도 그 쌀수익 개방 반대 투쟁은 매우 거셌습니다. 그때 대학생들 한 총련 100만 학도 총투표하고 막 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쌀수익 개방 문제는 농업을 본격적으로 포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 개방이었고 국민적 저항이 당연히 거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방을 전면하기는 좀 어렵겠다. 김영삼 정권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전면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IMF 구제구명이 지난번 우리 외교분야에서 외교 전문가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왜 굴욕적인 협상이 되었는지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래에 된 걸 막판에 못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 굴욕적인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고요. 한마디로 그 80년대 이후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던 한국 경제 개방 흐름이 97년 IMF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보면 2000년 내내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은 개방으로 이미 IMF로 개방 문이 예, 활짝 그렇죠. 열렸는데 뭐 이거 대문도 아니고 아예 문 짝 자체를 뜯어내버린 예.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흐름은 좀 그렇게 된다. 예,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단적인 사례를 딱 보면 이렇습니다. 그 IMF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총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한국은행 사이트 가시면 있는데 이걸 보시면 IMF 외환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9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정확히 보면은 이제 1,911억 달러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 있던 이제 국내 외국 자본이 2012년도에 오면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9,451억 5천만 달러. 그래서 한 5배 가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무섭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년도와 그 2012년도 기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5.7배 이 정도 되고 외국인이 사들인 채권 이런 채권 국내 이제 뭐 국공립 채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이제 노동자, 농민 이런 서민 계층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조조정 이런 명목으로 하루 아침에 뭐 실직자, 실업자와 뭐 비정규직 이런 형태로 다 전락이 됐었고요.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뭐 물밀듯이 쏟아지는 이 외국 농산물 때문에 완전히 그 살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 그리고 재벌의 정경유착 이런 문제들로 피폐했던 이 서민들의 삶들이 굉장히 그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 개방의 하나의 역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피해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시장 개방을
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이런 시장 개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그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그 미국산 수입 개방 반대 투쟁,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그 한미 FTA 날치기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반대 투쟁까지 굉장히 그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그 한 호주 FTA 이 타결이 예, 예. 됐더라고요. 타결됐어요? 네, 타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TPP. TPP 협상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언제 경제 시간에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오늘 이제 우리 30년간의 이걸 다룰 건데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규모면에서 성장했다. 네. 그리고 이런 성장한 한국을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오면은 국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농민, 서민들 이런 분들은 이런 무차별적 진행되는 시장 개방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흐름이.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외교 분야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네. 미국을 중심으로 활약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 정부의 편을 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문은 마구마구 열렸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유 뭐 그 구태여 뭐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뭐 이제 방송 끝낼까요? 그러면 오늘.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워낙 선생님들이 좋아가지고 좋은 예.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많이 아는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개괄은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제 80년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최초 시장 개방이 벌어졌던 시절이 이제 80년대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1980년도 1월 14일 날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 집권을 하자마자 그때 예. 당시에 이 채권 투자를 허용을 합니다. 최초로. 그리고 외국 자본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대상 사업의 범위를 완전하게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를테면 주식 투자라던가 이런 지분들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한선이 원래 이제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 할 수가 없게 돼 있던 거죠. 이 절반 이상 못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회사의 소유권이나 지배 구조가 이제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요. 이 투자 상한선 자체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생기는 이익 이것들도 원래는 국내에 재투자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년간 원래 그 이익을 국외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제한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이제 그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완전히 자유화되고요. 그래서 그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등장하자마자 1월달에 바로 이제 한국 시장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이런 셈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두환 정권이 그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금융자본이나 이 정치인들 이제 이들이 국내 이 보험업계에 네. 진출하는 요구로 굉장히 그 한국에 많이 피력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그 통상 압력이라고 소위 이제 얘기를 하죠. 네네. 이제 85년도 정도에 되면 이제 절정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금융, 보험, 뭐 광고, 음료수, 뭐 농산물, 택배 뭐 할 것 없이 광범위한 부분에서 한미 간의 개방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 말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예. 86년도 이제 9월 1일 날 이날 이제 수익 개방 조치를 일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업을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영화사의 한국 지사 설립 을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무려 이제 102개의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전하게 풀어버립니다. 뭐 상징적인 게 수입 담배죠. 그래서 수입 담배가 이런 게 처음 그때 도입되는 게 이제 86년도 9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80년대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강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제 신자유주의인데요. 이 시장 개방이 만능이고 그리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만능이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신자유주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 1986년도까지 한국의 상품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해내는데 1차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이제 최근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미국의 특히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 그래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경제 이데올로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공기업을 매각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의 복지 정책을 축소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 서비스를 대폭 줄이죠. 그리고 금융 시장은 완전히 자유화하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노동 시장도 자유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때 그 이제 한국의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때 처음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런 게 이제 뭐 저비용 고효율이다.
해서 이런 명분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은 거대한 이 외국 자본이 다른 나라들에게서 경제적인 이 과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무에 피어난 열매,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좀 놀랍네요. 80년대부터 우리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80년대서부터 신자유주의가 등장했고 그런 압력했다. 예.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두환 정권은 이런 미국의 개방 압력에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거죠. 아무래도 태생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그렇죠. 그 79년도 12.12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바로 이제 서울의 봄 직후에 광주에 이제 학살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그 이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도에 그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제 개방을 하는 이런 조치들이 일괄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약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두환에게 정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시장을 차례차례 개방해라. 임기 내내 계속 압력을 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물론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전두환 뒤를 이은 노태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추정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예. 정권의 탄생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요즘 계속 개방하는 건가? 그렇죠. 이 외국에 나가자마자 지금 철도 시장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뭐 네. TPP요 뭐 별거 다 개방한다 하대요. 네. 네. 어쨌든 그 좀 사담이고 노태우 정부는 어땠습니까? 우리 물태우 대통령. 네, 물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주식 시장을 최초로 개방한 또 정권입니다. 이게 주식시장. 이제 92년도에 이제 1월 1일 딱 기하면서 바로 또 외국인이 한국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그 10% 한도로 처음 이제 개방했던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죠. 임기 말에 막판에 큰 선물 줬네요. 예.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신기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좋긴 한데요.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아닌가요? 아무리 미국이 강요했다고 해도 세계화 안 하면 도태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세계화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네, 청취자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세계화나 개방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세계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태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뭐 세계 각국이랑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방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콩닥콩닥하면 당연히 도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그 사실상 시장 개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본래 세계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장 개방이라고 등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연히 이제 그 문제가 무분별한 세계화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이제 대책 없는 세계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계화라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화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남에게 강요하는 질서라고 보는 것이 좀 본질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정한 세계화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강한 분야는 모두 개방해가지고 이제 국내 산업이 도태되는 과정에 있고, 네. 한국이 강한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쳐놓은 이 기술 특허라든지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 테두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세계화 질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화의 가장 모범능생 같은 모범생이요? 그런 이제 나라가 사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세계화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수출 10대 국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역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뭐 다른 한편 보면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이런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죠. 그죠. 하나의 저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 남들보다 잘하는 걸로 그냥 먹고 살면 된다. 무역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시대는 이 비교 우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고 기초과학이나 기초산업 오히려 이제 인문학 이런 것들을 한국이 엄청 소홀히 하죠. 네, 그래서 국문과도 뭐 폐기하려고. 그렇죠. 뭐 국문과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참네. 제가 이런- 국문과 나왔는데. 예. 씨. 그렇습니까? 네, 예, 참. 씁쓸하시겠네요. 네. 이게 하여튼 이런 시스템에서 이 결국에는 지적재산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TPP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TPP에서도 미국이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그렇죠. 지적재산권 문제.
한미 FTA에서도 직접재산권에 미국이 굉장히 사활을 걸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유지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 세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뭐 필수적인 분야, 뭐 대표적인 농업 같은 거잖아요. 네. 세계화하면서 오히려 이런 게 다 망했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농업 같은 게 이런 필수 산업을 세계화 교류하면서 정말 인류 산업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런 게 오히려 세계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말 무분별한 세계화, 이 대책 없는 세계화 이런 게 진짜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는 미국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이나 이 탄탄한 이런 세계 이런 분야부터 탄탄하게 이제 세계 인류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진정한 세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화. 기초부터 탄탄한 세계를 해야 진정한 세계화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돌아보면은 이제 예. 세계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게 김영삼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93년부터 세계화한다면서 결국에 대책 없이 해놓은 것이 그냥 시장 개방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 96년도에 네. OECD 가입했다고 막 선진국 클럽이다 우리 이제. 네. 근데 그때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 1년도 안 돼가지고 IMF 터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국가 부도날 상태도 하나도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국민 괜히 현혹이나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세계화의 실상이라는 거죠. 아, 또 흥분하셨네. 네, 아 굉장히 또 우리나라 OECD 하면은 안 좋은 거는 1등하고 좋은 건 꼴등하는 나라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쨌든 30년대 이 30년간 흐름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IMF 사태에 대해서도 좀 어쨌든 뭐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라면 김영삼 정권 하면 IMF. 예, 그렇죠. 뭐 IMF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IMF 사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경제 신탁 통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본질을 정확하게 그렇죠. 표현하는 것 같고요. 한국 경제 주권이 완전하게 이 IMF에게 넘어갔었죠 당시.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 그 1910년도 경술국치 예, 이후에 최대 수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최대 수치잖아요. 한미 FTA. 아 그렇죠. 뭐 최대 숫자 계속 갱신되는 것 같아요. 참, 네. 예, 넘사벽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 경제 신탁 통치 원인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두 다 부인하지 못하는 원인은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을 심각한 수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 말씀 드렸었죠. 대외 의존 경제로 사육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당시 뭐 재벌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우인데 이 세계 경영한다. 세계에 놓고 할 일은 많다. 네, 김우중 그렇죠. 씨. 김우중 씨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자기 돈도 없는데 맨날 그 미국 달러 빌려가지고 잔뜩 빌려다가 해외 진출한답시고 돌아다녔던 게 김우중 씨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외자 유치를 오히려 장려하고 재벌들을 전부 다 이제 외국 돈 빌려가지고 사업 벌리고 이런 시절이 이제 9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빚이라는 게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잘 나가니까 다들 그 잘 나가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교 분야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그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고의로 한국을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사 전문가 김 씨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해서는 외교 분야 저희 아대한민국 외교 분야에 보면은 검은머리 미국인 특집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 참조해 주시면 IMF에서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어떻게 활약을 했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좀 얘기를 나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어찌되었건 IMF 경제 신탁 통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그 파장이라는 거죠. 파장이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그 IMF 미국을 등에 업은 거죠. 의사결정 구조에서 미국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IMF입니다. 그래서 IMF가 이 한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이제 시장의 금융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 금융 분야 개방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딱 이제 들어오자마자 신자유주의 논리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한 자율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은행 이런 이제 그 금융 자본 시장들을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 당시 대표적인 조치들을 좀 보면 97년도 이제 11월 말에 이제 네. 김영삼 정부가
이제 그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걸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를 1인당 50%까지 확대를 하고 기업 채권 시장에 대한 개방을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닷새 뒤에 이제 12월 16일입니다. 이때 가면은 외환 시장을 완전히 자율화해 가지고 그 하루의 환율 변동 폭, 이 제한폭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대출 최고 금리를 이제 원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금리가 25%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40%로 오히려 늘립니다. 한마디로 뭐 고리대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외국인 투자를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12월 말이 되는데요. 이 12월 23일에 국공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 채권 시장을 전면적으로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따지고 보면 거의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요. 이런 조치들이 줄줄이 그냥 일주일의 상간으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IMF가 완전히 한국 경제 주권을 딱 쥔 다음에 이 취해진 조치만 해도 이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MF 경제 신탁 통치에서 주되게 금융 분야 개방에 집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IMF 이후에 한국계 은행이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11월이 아니라 2011년 말, 이게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 말인데 이 주요 금융 지주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KB금융 지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여기가 57% 외국 자본이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가 이제 59.81% 거의 60%죠. 그리고 하나금융 지주도 역시 59.73%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구성면으로 보면 사실상 한국인의 한국 자본에 의한 은행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 사실상 남아 있는 게 우리은행 하나입니다.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아직까지 민영화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가 항상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국내 은행이 사실 살 수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 자본에게 팔려 나가면 이제 한국계 은행은 아예 이제 하나도 남지 않는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좀 미치는 파장은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이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그 번 돈. 그러니까 이윤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회사들이 거의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식을 처음에 발행을 해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은 주로 주식으로 마련을 하고 이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이 운전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전 자금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이런 방식들이 주로 애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 그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정도가 된다라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이름도 있고 나름 신용이 좀 있는 이런 기업들이나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은행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 은행들이 그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중견기업 이하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만약에 안 된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못 갚는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런 상태가 되면 가차없이 이제 돈을 내놔라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언제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기업에서는 이 경영을 하면서 은행의 간섭을 또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외국 자본이 은행을 장악한다는 게 결국에는 사실상 이 대다수 기업 한국의 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명줄을 딱 쥐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인 그러니까 은행에 주된 자본이 누구에 의해서 나오고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사실 이제 한국 정부 그 상태 보셨잖아요. 검은물이 미국인들의 활약도 하는 이런 입장이 온갖 그 특혜를 줘가면서 지금 외국 자본을 우대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가 경제가 딱 위기에 처했을 때 외국 자본이 우리 다 손 털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금융 감독기관이 이들을 감독이나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오히려 못 나가게 아이고 제발 좀 있어달라 이렇게 샤바샤바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금융 감독기관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위기의 국면에 처했을 때 굉장히 외국 자본의 입장을 오히려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IMF 이후에 우리 좀 금융 문제 좀 살펴봤는데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주력 업종이 제조업 뭐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금융업 같은 경우가 기업의 명줄을 쥐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네. 제조업은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노른자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IMF가 이제 한국의 건실한 재벌 계열사들을 모조리 다 매각하도록 당시에 강제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97년도 외환위기 과정에서 도산한 수많은 이 기업들이 재벌만 해도 당시에 한보철강, 뭐 네. 기아, 그다음에 뭐 대우, 한라그룹 이런 것들이 다 도산 처리가 됐고 그 거의 뭐 해체된 재벌만 30개가 넘죠. 그리고 이제 그 1998년 6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과정에서 예, 예. 총 이제 55개 대기업이 청산되거나 또는 매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인 현대그룹이죠. 그렇죠. 세계 1위를 당시에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고 그때 당시에 유동성 부족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없게 왔다 갔다 되면서 하는 게 힘들다. 예, 현금이 없게 되면서 이 그룹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이제 다수 계열사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당시에 극심한 이 현금 부족 현상 때문에 굉장히 그 수익성이 높고 잘 나가던 계열사, 핵심 계열사라고 하죠. 네. 핵심 업종 계열사들을 다 이제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당연히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이런 기업들을 샀던 거죠. 뭐 이를테면 대우차라던가 삼성차, 하이닉스 이런 주요 제조업들이 다 이제 외국 자본이 사가져가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는 GM 대우고 예,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말고도 IMF 이외에 공기업도 상당히 많이 매각됐다라고 하는데 실상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조업에도 공기업도 굉장히 건실한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 핵심 중에 또 하나가 공기업을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한국통신이라든가 뭐 포항제철 그리고 뭐 발전업계 그리고 뭐 철도 이런 것들 공공 서비스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줄줄이 민영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뭐 이제 국영 기업들이 공기업화되고 또 공기업들은 또 민영화되고 이런 과정들 단계적으로 계속 밟게 되고요. 뭐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얼마 전에 박 씨께서 그 프랑스 방문했는데 뭐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는 박 대통령 방문하는데 관심이 없고 한 가지 관심이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한대더라라고 발표한 다음에 며칠 지나자마자 한국 정부에서 우리는 철도 민영화하겠다 날치기 통과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철밥통이라는 거는 한국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닙니까? 공기업 부수일 운영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적자투성이에 빚도 엄청나고 억수로 방만하게 운영된다 카던데요. 정부가 저거 입맛대로 운영할 바에야 민영화 해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은데 공기업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 겁니까? 근데 또 청취자 의견이신데요. 예,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이제 당연히 개선돼야 될 지점이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일단은 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준이 뭐냐? 요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대체로 부실 운영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공기업이 적자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공기업이 적자 운영하는 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공기업인데 네.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 건 저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체국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산간 벽지나 섬에 사시는 분들이 우체국이 없고 민간 택배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싸죠.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요. 지금도 제주도 택배는 비싸요. 네, 지금도 비싼데 이게 아예 그냥 우체국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이제 굉장히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또 의료 같은 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가 있죠. 지금 예. 이제 진주의료원이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 폐쇄된 이유가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립이나 도립으로 운영되는 이 의료 시설이 흑자를 내려면은 사실상 병원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서민들이 누구나 이제 저렴한 비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또 제공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이런 이제 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만큼 또 서민들이 부담 없이 또 혜택을 받는 셈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적자 운영이라는 그 사실은 부실 운영이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업이 큰 틀에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 부실한 운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자 운영 자체가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두 번째로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공기업이 이제 빚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기업이 이제 빚이 많은 것은 사실 공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이게 사실 정부의 책임이다. 네. 왜냐하면 이 공기업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빚을 내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를 봐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또 공기업에 막 사채를 발행했던 이런 과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기업의 이런 과도한 부채 자체가 정부가 예산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 공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민영화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이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냐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민영화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사실은 흑자 경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니까요.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적자를 보는 기업은 이제 존재 가치가 없게 되겠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흑자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서비스에서 당연히 소외되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흑자 운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 적자 운영이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자 운영이 장려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청취자 의견 저 좀 덧붙이면 공기업이 부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자꾸 낙하산 내려서 그래요. 사장들 같은 사람 낙하산 내리고 뭐 지들끼리 하니까 그렇지.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지 뭐 기업 자체를 매각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또 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왔지만 뭐 가스, 전기, 물 민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가 계속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도 안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나라에서 좀 저는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좀 제 의견을 드리면서요. 뭐 우리 김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을 민영하는 게 절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더 많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론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일단 우리가 IMF 경제 신탁 통치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금융, 제조업, 공기업 등 주요 부분들이 외국 자본에 상당히 장악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피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주식을 딱 사면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배당 수익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이나 뭐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매 차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자 소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경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라던가 이제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외국 자본이 독점함에 있어서 생기는 그런 이익, 독점 이익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히 얘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배당부터 한번 보시죠. 예. 예, 외국 자본이 이제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은 2012년도 이제 월말 12월 이제 결산입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보면은 한 4조 원 정도를 이제 주식 배당액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거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저희가 예,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그 결산 법인까지 합하면 한 거의 막 1년에 한 5조 정도를 배당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그 채권하고 이자, 주식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요게 이제 분석된 자료가 뭐냐면 현대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주식 매매 차익 자체가 지금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분석 자료를 좀 보면은 지난 20년간 외국인이 주식 매매 차익으로 가져간 돈이 한 310조에서 2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를 이제 1년간을 쭉 나눠 보면은 최소 한 15조 원 이상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걸로 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합하면 거의 1년 한 20조 정도 20조?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 독점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2012년 연말 기준으로 연간 한 9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거의 한 이제 벌써 30조 정도 되는 거죠. 29조, 30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채권 매매 차익이라든가 각종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 더 있을 텐데 이걸 빼더라도 벌써 한 30조 정도 이 정도로 가져가는 셈이죠. 와우, 1년에 30조라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한 10%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데요. 예, 300조가 지금 조금 넘는데 어쨌든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서 살펴본 그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외국 자본이 그 한국의 어떤 그 기계, 원료, 부품, 소재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 독점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차관서부터 시작된. 그렇죠. 이 사육된 경제 이 과정에서 독점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있고 비싸게 팔고 이런 앉아서 딱 이익을 올리는 구조를 그래.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전투기 같은 거 살 때도 봐요. 그거 사놓고 그냥 날지도 못하고 부품 관한다고 돈 엄청 가져가잖아. 그렇죠. 동체 균열이 생기는 이런 비행기.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를 지금 그런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서 이 비싸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을 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인은 좀 따져보면 이 기술적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그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이 판매 경쟁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국산 제품을 자꾸 저가 수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보면은 그 아까 직접 투자 말씀드렸는데 외국 자본을 유치한 합작 기업 같은 경우에 이 계약 조건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특권이라는 걸 명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작을 하게 됐을 때 그 외국 자본이 생산하는 그 부품들을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있고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또 그 합작 회사가 저렴한 가격에 사갈 수 있다. 이런 특권들이 딱 명시가 되게 됩니다. 희한하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완전히 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추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외국 자본에 돈 벌어주는 일뿐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경제의 구조상 우리나라의 재산, 국부의 출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최소로 잡아도 1년에 30조 이상.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이게 문제지. 결코 이게 그 어떤 개별 기업이 잘하고 또는 잘 못하고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딱 이제 요약하자면 이 한국에서 돈이 자꾸 나가는 문제는 예. 그 한국 경제가 사육 경제, 하청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참 사육 하청 빨리 떼어쳐야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뭐 FTA 이후에는 뭐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실생활에서 느끼시기 때문에 쭉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 이후에 우리 경제 예.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방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 3번에 걸친 분야에 나눠서 얘기한 거잖아요. 경제사를. 예. 역사를 이제 좀 배웠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점을 한번 쳐주시죠. 예, 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예견할 때는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좀 보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정리 네. 좀 하면 IMF 사태 이후에 이제 흐름을 또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 IMF 사태는 이 한국 시장에 완전히 뚝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 FTA 날치기는 아까 그 문을 완전히 뜯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이 문을 완전히 뜯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IMF를 통해서 이 금융하고 제조업이 주되게 이제 무너졌었고요. FTA를 통해서는 이 공공 서비스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죠. 그게 직전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FTA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TPP 협정에서 또 이 지적재산권 분야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말은 뭐냐? 이 지적재산권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자기 미국 중심의 어떤 이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자기는 놓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강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정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망까지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한 요약을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경제사 분야를 아주 그냥 진짜 말씀을 나눴는데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쉽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듣기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김시 선생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마무리 발언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항상 역사 이런 이제 다루게 되면 격언이 하나 항상 생각이 나는데 이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의 좌표를 결정하는 등대다. 이런 격언이 멋있다. 있죠. 말이 멋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인터넷에 맨날 돌아다니는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거를 잘 알아야지 또 우리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데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같이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또 새로운 경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대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 불러주시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사 분야 3번에 걸쳐서 우리 경제사 전문가 김시 선생님 모시고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서부터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 또한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민영화 정책, 서민의 삶 자체는 사라지고 외국 자본을 위한 거대 자본을 위한 경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우리 바라보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바꿔야만이 한국 경제가 정말 대다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오늘 경제 분야 5번째 시간 IMF 시대 쭉 그 시대를 전후로 한 80년대 경제사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신 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부른 노래와 피에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